자, 이번에 읽어볼 일본 괴담은 전부네라는 괴담입니다. 뭘까요? 나는 스즈키 하나코고 아버지인 타로와 어머니인 하루코 사이에서 태어났고 여동생인 유코와 자매이다. 유치원 시절 사이가 좋았던 아짱과 놀고 있을 때 둘이서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몸이 안 좋아서 교실에서 토한 적이 있어서 한참 동안 토악질 걸이라는 별명이 붙어 등교를 거부했었다. 한 달 정도였지만. 중학생 때는 가벼운 중2병에 걸려 슬쩍 자기 전용 흑마술 주술서를 만들어 놓은 걸 여동생에게 들켜 죽고 싶을 정도로 비웃음 당했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백을 하긴커녕 사귄 경험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지만 1년 정도 되었을 때 헤어졌다. 상대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살짝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교 시절 연애는 이것으로 종료. 대학에 입학하고 금방 클럽의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다. 맹렬하게 대시한 끝에 사귀게 되었다.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를 반복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그와 결혼했다. 2년 후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름은 내 이름에서 한자를 딴 하나. 남편은 반드시 여자아이여야 해. 여자아이가 좋아. 라고 말했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 매일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사와서 나한테 혼났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큰 난리다. 진짜 나는 스즈키 하나코도 아니며 아버지의 이름도 타로가 아니고 어머니도 하루코가 아니다. 여동생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고 내 기억에 있는 추억들은 전부 일어난 적 없는 것들 뿐이다. 애당초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를 낳을 리도 없다. 지금은 이제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추억들이나 친형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딸인 하나의 기억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진통으로 힘들었지만 건강하게 응애하면서 태어나 주었고 밤마다 울어대는 게 힘들었지만 모유로 키운 탓에 직접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혀 잠들지 못했었다. 크게 울 때마다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 아이가 가짜라니. 이 사실만은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 야, 여기까지가 전부네라는 괴담이었는데요. 주인장님 말로는 평행우주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망상을, 내가 여자인 망상을 해. 내가 하나코인, 내가 스즈키 하나코인 망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여자였고 이런 외모였으면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첫사랑을 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엄마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망상을 구체적으로 한 거지.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그게 진짜로 이제 느껴진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진짜 망상장애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오류로 다른 세계에 나와 정신공유된 거임 이라고 채팅에 써져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여자인 평행우주, 그런 경우의 수와 아카식 레코드가 딱 통해가지고 기억이 이제 뒤바뀐 거죠. 키미노 나마에와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하나코 그분은 나 남자였는데 나 그냥 털 덥수룩한 남자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애가 있어. 너의 이름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물씬 드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전부 네 이라는 괴담이었고요. 재밌네. 왜 이렇게 재밌음?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버드나무 아래 소복 입은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적이다. 버드나무는 진짜 신이 없으면 유죄야, 유죄. 신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때는 내가 4-5살 때, 거의 30년 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다미 6장 크기의 원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었다. 욕실이 없어서 매일 저녁 근처에 목욕탕을 다녔다. 항상 다니던 길에는 그 마을에서는 의외로 유명한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 어느 날 그 길로 집에 돌아가던 날, 그 나무 아래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내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딱히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면서 뛰어서 집에 갈까? 라며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내 기억은 여기까지. 최근이 되어서야 어머니께 그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아마 그때 난 유령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어머니께서 진지한 얼굴을 하셨다. 그때 일은 어머니도 선명히 기억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다기보다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 뛰어서 아파트까지 돌아갔을 때 문을 열어 집 안에 들어가니 불이 꺼진 방 안에 버드나무 아래 서 있었던 흰 소복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버드나무 아래 흰 소복 차림 여자는 어머니에게도 보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방 안에 있는 흰 소복 차림의 여자를 본 순간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그때 나는 가까이 살던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죽었어 라고 할머니께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놀란 할머니는 학생이었던 이모에게 날 맡기고 아파트로 가셨다. 어머니는 아파트에 계시지 않았고 2주 정도 지난 후 3월 20일에 돌아왔다고 한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할머니가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 우리와 똑같이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흰 소복의 여자를 보았다고 한다. 거기다 그 여자가 뛰어서 쫓아오는 탓에 한참을 뛰어서 피해 다녔다고 한다.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 산속을 지나고 드디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집에 돌아가니 어째선지 2주나 지나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2-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껴졌고 그동안 식사는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라진 2주간 어머니도 완전히 같은 체험을 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매월 20일 새벽이 되면 흰 소복 차림의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반드시 꾸게 되었다. 할머니도 예전에 그 체험을 한 이래 매월 20일이 되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꿈을 꾸게 된 이후로는 같은 꿈을 아예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뒤 재혼하였고 나와 함께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가버렸다. 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묘가 있어서 1-2년에 한 번씩은 성묘를 간다. 올해도 3월 말에 아내와 6살이 된 딸을 데리고 성묘를 갔다. 어머니는 컨디션이 나빠 함께 가지 못했다. 그때 내심 될 수 있다면 그 버드나무를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나는 되도록 버드나무를 보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버드나무를 지나칠 즈음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이 말했다. 저 여자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렇게 얇고 하얀 옷만 입으면 춥지 않을까? 나는 싶어서 백미러를 보니 마침 버드나무가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딸은 다시금 말한다. 우와, 쫓아오고 있어. 위험해. 나는 엑셀을 세게 밟아 속도를 올렸다.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 이제 없어졌어. 라고 딸이 대답했다. 매우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을 2주나 행방불명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다. 할머니나 어머니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하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고 있던 나는 내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니는 잔뜩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악몽 꾸는 날이라서 정말 각오하고 잤는데 꿈을 안 꾸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뭐였는지 조금 알게 됐어. 물어보니 그 여자는 혈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모양이다. 말 그대로 조상님이라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 같았고 언니에게 원망 가득한 말을 하며 절명했다고 한다. 근거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랐다고 한다. 꿈을 꾸게 되지 않아서 하는 소리지만 며느리랑 손녀가 걱정이야. 아무래도 그 귀신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부인은 괜찮아? 손녀는 무슨 일 없었어? 나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딸이 울면서 깼다. 아내가 딸을 달래며 무슨 일이야,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라고 말을 하니 딸은 흰옷을 입은 여자가 쫓아와서 무서웠어 라며 울어대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버드나무 아래 수복 입은 여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 남자한테는 이제 계승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여자한테만 이렇게 전승이 되는 것 같아요. 계승이 되는 것 같아. 어떡하냐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어디로 워프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건가? 이 딸도? 역시 괴담은 근거가 없어야죠 라는 괴담 블로그 주인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 재밌죠. 괴담이 또 이런 거지. 근거 있으면 뭐 그것도 뭐 재밌는 괴담이지만 근거가 없는 괴담에 또 맛이 있죠. 헉스 저게 나한테도 일어난다면? 이프 스토리 쓰고 막 재밌죠. 영화의 초입 같다. 오늘 괴담은 영화의 초입 같은 그런 괴담들이 많네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사망시각의 배달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이틀 뒤 돌아가셨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직후였다. 아버지는 스시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사망시각과 거의 같은 시간인 저녁쯤 단골 손님의 집으로 배달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우리 가게에 스시통을 들고 근처의 단골집 3곳을 방문했다고 한다. 배달은 주로 가게 막내에게 전임하고 있었던 터라 가게 주인인 아버지 본인이 배달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때문에 다들 놀랐다고 한다. 아버지는 모든 집에 칸표마키, 그러니까 박꼬지 김초밥을 배달했는데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자 아쉬운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휴업에 들어갔던 가게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 폐점하게 되었다. 폐점하는 날 가게에서는 단골 손님을 위한 작은 연회를 열기로 했다.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모여주셨다. 아버지의 인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새삼 알게 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뒤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근처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연회날 가게 앞을 지나다 가게 문 앞에서 빵긋빵긋 웃으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긴 하셨지만 그대로 가게를 지나쳤고 다시금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다고. 아버지는 매우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 이후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왜 내 앞에는 나타나주지 않으셨는지 조금 불만. 주인장님이 여기 또 이제 첨언을 해주셨는데 너가 스시집 뒤를 이어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맞네. 아직 삐져있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우리 가문에 미친 김초밥 스시집이 망했잖아. 너 때문이야. 사망시각의 배달일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언젠가 아버지 화 풀리시면 다시 나타나시겠죠. 네, 재밌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납치 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괴, 납치, 감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나를 납치한 사람은 같은 맨션에 살던 여자였고 난 욕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박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면 죽는다라는 협박을 당했고 문 밖에도 뭔가가 쌓여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그저 갇혀 있었다는 것, 같은 맨션이라는 이유로 금방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히 잠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시간 감각도 사라져서 욕실에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된 나는 욕조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이제 감금 납치를 한 거네요. 그러던 중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욕실에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괜찮아? 하고 욕조에 앉아있던 나에게 말을 걸었고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난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남자친구는 아마 이건 꿈일 거야. 난 지금 꿈을 꾸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긴 자기네 집 욕실이니까 라고도 합니다.
당시 살고 있는 맨션은 특이한 구조여서 욕실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도 욕조가 유닛 배스였습니다. 나는 여긴 같은 맨션의 다른 호실이고 난 이상한 여자에게 납치되어 갇혀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몇 호실인지 물어봤지만 대강 층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내가 사라진 지 이틀째임을 알려준 후 반드시 구조될 거니까 힘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어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그를 보고 역시 환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저는 구출되었습니다. 내가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사정 청취를 했고 이야기를 거의 마칠 즈음 갑자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같은 맨션 사람에게 감금당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평소엔 그런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남자친구가 몇 호실인지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에 따라 조사를 하니 조금 수상한 곳을 발견해서 날 발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본 환각을 떠올렸습니다만 나는 방 호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이후 병문안을 와준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쓰러졌을 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내 일도 있고 수면 부족과 주의 부족이기도 했다고. 아무튼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쓰러졌을 때 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욕실에서 나와 주고받은 대화도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꿈속에서 욕실 밖으로 나왔을 때 현관문으로 나와 방 호실을 확인하던 순간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을 뻔했을 때 유체 이탈이라도 했나봐 라며 웃었지만 이 신기한 체험 덕분에 사건 자체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곧 남자친구의 3주기여서 이 일이 떠올라 적어봤습니다. 어떡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일 자체는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친구를 구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 근데 우연찮게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뿅 하고 가가지고 결국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상당히 기묘하네요. 예. 이 묘사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편히 잠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시간 감각도 사라져서 욕실에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됐다 라는 것이 꽤나 현실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납치 감금을 당한다 하면 내가 평소에 살던 일상과는 아예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공간에서 쭈그려가지고 계속 앉아있는다? 그러면 뭔가 현실 감각이라든가 그런 익숙했던 감각들이 다 좀 무뎌질 것 같아. 되게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 괴담 안에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살려줘! 살려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요 묘사가 상당히 몽롱하니 신기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납치 감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짧은 일본 괴담 모음 시리즈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혹시 영상 봐주신 분들 중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혀 씹었어. 혀 씹는 몸 개그까지 보여줬으니 좋아요 눌러야지. 그러니까 혀 씹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혀를 제대로 그냥 씹는 거랑 혀 끝에 미뢰 부분을 살짝 씹는 그 두 가지 버전의 혀 씹는 게 있는데 방금 제가 미뢰를 씹어가지고 상당히 아프네요. 네.